여러분. 김신애 선생님입니다. 자, 7단원의 습관과 해수의 순환 단원 시험 대비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그동안 복습을 잘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시험 보는데 너무너무 긴장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구에 분포하는 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 수권 단원을 시작했었는데요. 이러한 수권의 구성 요소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수인데요. 바다에 있는 물이며 육지의 물과 달리 짠맛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짠맛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을 담수라고 하는데요. 해수 이외에는 대부분 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는 땅속을 흐르는 물을 지하수라고 부르고 있고,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수권의 구성 요소는 그렇죠? 빙하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지표면을 흐르는 물을 하천수라고 한다면 지표면에 고여있는 물을 우리는 호수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5가지 영역 요소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한 수권의 분포,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해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 있는 물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빙하인데요.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빙하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지하수인데요. 지하수는 하천수나 호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빙하가 되겠고요. 빙하 다음으로 많은 것은 지하수. 그래서 육지의 물은 빙하, 지하수, 하천수와 호수 순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빙하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빙하란 담수이고요. 짠맛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대부분 고산지대나 극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 빙하는 바로 활용할 수 없는 자원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고요. 육지의 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물을 우리는 수자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러한 수자원의 활용은 생활에서도 활용이 되고 농업에서도 활용이 되고 공업에서도 3가지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활용할 때는 뭐 씻기, 여러분들 우리 문제풀이에서 봤었던 세탁 이런 곳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적진 않을게요. 식기, 세탁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고요. 농업, 공업 3가지 분야에서 활용하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수자원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 해서 수자원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활용할 수 없는 자원도 수자원에 해당하고 있어요. 생활에 바로 활용 가능한 자원은 지하수, 하천수, 호수가 되겠고요. 해수는 짠맛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활용할 수 없었고 바로 활용 안 돼요. 빙하는요? 그렇죠.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녹인 후에 활용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주로 활용하는 물은 담수라고 했었습니다. 요거 반드시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들 교과서 수권과 해수의 순환 단원에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에 있는 문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자원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수도 가치가 있고요. 빙하도 가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물도 가치가 있겠죠? 여기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원으로서 물의 가치, 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하수의 가치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빈틈을 채우거나 흐르는 물을 지하수라고 부를 건데요. 이 정의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지하수는 왜 가치가 있었냐면요. 비가 내리면 빗물이 채워져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했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는 생수로 판매하거나 우리 생활에 사용하거나 농작물 재배, 농업에 사용하거나 도로 물청소에 사용하기도 한대요. 특히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섬에서는 식수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물은요, 수건을 이루는 물 중에 우리가 이용하기 쉬운 물의 담수의 양은 매우 적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수자원이 활용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할 필요도 있고요. 오염을 방지하면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두 가지 노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했었을 거예요. 이러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의 요인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해수면 부근에 수온이 높은 까닭이 있었죠. 그 이유는 해수면 부근만 태양 에너지가 흡수되기 때문이었어요. 해수면이란 우리 바다가 있으면 바다의 표면을 의미하죠. 그쵸? 태양 에너지는요. 깊은 바다까지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해수면 근처까지만 도달하기 때문에 여기 해수면 부근의 온도는 높죠. 그쵸? 또한 해수면 부근의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요. 그 이유는 바람이 해수를 잘 섞어주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그래프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먼저 보고 올게요. 그래프를 먼저 보고 오면 이 그래프를 이제 해수의 층상 구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했다시피 깊이가 얕은 이런 곳을 해수면이라고 부르는데 이 곳은 태양 에너지가 잘 도달하는 곳이고 바람이 해수를 잘 섞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A를 혼합층이라고 부를 거고 B를 수온약층이라고 부르고 C를 심해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A를 혼합층, B를 수온약층, C를 심해층이라고 부르는데요.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온도가 높고요. 바람이 해수를 잘 섞어주는 층이에요. 다시 한번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온도가 높고요. 해수를 바람이 섞어주고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꺼워지는 층도 역시 혼합층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수온약층이란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을 의미하고요. 심해층은요 태양 에너지랑 바람의 영향을 둘 다 받지 않아요. 꼭 기억해주세요. 꼭 기억해주세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정의를 다시 한번 보고 오면 혼합층이란 수온이 높고 바람의 영향으로 아래쪽에서 잘 섞여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을 의미하고요. 수온약층은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이고 심해층은 연중 수온이 낮고 일정한 층. 즉 여기 보시면 수온이 혼합층은 높고 심해층은 낮죠? 그쵸? 낮고 1년 내내 일정한 층을 의미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물질이 녹아있는 해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염류란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부르는데요.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같은 것들을 염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염분이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단위는 식용염분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PSU.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 PSU인데요. 이러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증발량, 강수량, 해빙, 결빙, 그리고 흘러드는 담수의 양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해역은 염분이
높겠죠. 반대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더 많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수가 많다는 것은 담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짠맛이 나지 않는 물, 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염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이 1번 내용 묶어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빙하가 녹는 곳은 담수가 많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지겠죠. 흘러드는 담수의 양이 적은 곳은 많은 곳에 비해 당연히 염분이 높겠죠. 그쵸? 즉, 여러분 담수가 많아지면 염분은 낮아지게 돼요. 이거를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각각의 요인을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수량이 더 많으면 염분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염분비 일정 법칙을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파일로 만들어서 다시 가져왔는데 또 날라가가지고 지금 손으로 써놨는데요. 자, 우선은 보겠습니다. 염류의 양은 여러분들 해역마다 달라요. 그쵸?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염분은 해역마다 달라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각 해역의 염분의 양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염분의 양은 해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서 계산했을 때 그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해수에 녹아있는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해역에서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를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 예시가 해수 1000g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각 해역의 염류의 양을 나타낸 거라면 각 해역의 염분의 양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A의 염분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1000g이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얼마 나오나요? 30 나오네요. 30. 자, B는 다 더해보세요. 여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32 나오나요? 잠시만요. 33 나오고 C는 40 나오네요. 40. 다 더했을 때 각 해역의 염분의 양은 다 다르죠. 얘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누가 제일 많나요? C가 제일 많고 B가 제일 많고 A가 제일 많아요. 염류의 양은 해역마다 달라요. 그쵸? 그래서 각 해역의 염분의 양을 구하고 비교하라고 하면은 이 값은 뭐 A가 크고 B가 크고 C가 크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B가 크고 A가 크고 C가 크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C가 크고 B가 크고 A가 크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해수에 녹아있는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해역에서는 항상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를 구하라고 하면 A는 B는 C라고 답하면 되겠죠. 선생님 저는 헷갈리는데요. 진짜 계산을 해봐야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염화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비율. 자,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은 이 A 해역이 차지하는 염류의 총량 30분의 염화 마그네슘의 양은 3.3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얘는 11% 나오겠죠. 그쵸? B도 마찬가지예요. B 한번 구해볼게요. B는 전체가 33 염화 마그네슘은 3.6 곱하기 100은 얘도 11% 나오죠? C 40분의 4.4 오, 계산하기 너무 편하죠. 그쵸? 11% 나오죠. 그쵸?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B는 C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문제가 나오든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A는 B는 C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예시라고 적어놓고
여기 나와 있는 추가 그림들 이런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별표 친 거는 당연히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수. 자, 해류의 정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해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부르고 있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찬 해류를 한류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저위도,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위도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것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라고 부르고요. 이쪽 방향으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것을 차가운 한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류를 공부해 볼게요. 우리나라 주변에는요, 어떤 해류들이 있냐면 저위도에서부터 고위도로 서쪽을 흐르는 따뜻한 해류가 있는데 이 해류를 황해난류라고 부릅니다. 서해를 다른 말로 황해라고 부르죠. 황해를 흐르는 따뜻한 해류를 황해난류라고 하고요. 동해를 흐르는 차가운 해류를 북한한류. 동해를 흐르는 차가운 해류니까 고위도에서부터 오겠죠? 이거를 북한한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동해를 흐르는 따뜻한 해류. 동쪽을 흐르는데 아래쪽에서부터 와서 따뜻해요. 얘를 동한난류라고 부르죠. 자, 우리나라는 한류도 흐르고 있고요. 난류도 흐르고 있습니다. 난류와 한류 두 가지가 다 흐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을 조경수역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여기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동해에서 만들어지는데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형성을 하고 있죠.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드나드는 해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물이 들어오는 거, 밀물이 되어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라고 부르기로 했었고, 쓸려나가요 물이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이렇듯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 조석현상이라고 하기로 했었고요. 그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를 조차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우리나라 해안에서는요, 만조와 간조가 약 하루에 2번씩 일어났었고 조차는 매일 조금씩 달라졌었죠. 각각의 정의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고기잡이 배가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는 만조에 나가야지 배를 타고 나갈 수 있어요. 물이 없는데 배가 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쵸? 또 갯벌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조개나 굴을 캘 수 있는데요. 이때는 간조, 썰물이 돼서 물이 빠져나가는 간조에 가야겠죠. 또 바다 갈라짐을 보려면 당연히 간조에 가야겠죠. 예시를 선생님이 잘 봐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X축은 시각, Y축은 해수면의 높이가 나와 있는데 시간에 따른 우리나라 해수의 높이를 나타낸 거예요. A, B, C, D 중에 간조는 그렇죠. 해수면의 높이가 낮은 A와 C가 해당을 하고요. 만조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B와 D가 해당을 합니다. 자, A와 B의 해수면의 높이 차, C와 D의 해수면의 높이 차를 뭐라 불러요? 그렇죠. 조차라고 부르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여기 높이 차의 이름을 한 번 더 기억하길 바라서 이 문제를 내놨는데 여러분들이 4m, 6m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4m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면 여기 보면은 2해가 있는 게 아니라 3해가 있어요. 마이너스 3, 여기는 3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는 그렇죠. 6m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높이차를 조차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개 캐기 좋은 시간 언제예요? 간조에 가야겠죠. 그쵸? 해수면이 낮은 간조.
그것도 햇빛이 있어야 되니까 A와 C 중에 C에 해당하겠죠? 자, 여기 시간을 잘 못 읽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이렇게 숫자가 한 자릿수로 나오는 것은 주로 우리가 자고 있는 새벽을 의미해요. 그 두 자릿수로 나와 있는 것은 여기 우리 점심 먹는 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숫자 1씩 더해서 두 자릿수로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가 낮이에요, 낮. 여기는 새벽. 그래서 햇빛이 떠있는 낮, C에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수권과 해수의 순환 시험 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이 요 프린트를 만들 때 교과서에 이 프린트에 없는 내용은 교과서에서 다 따와서 다 넣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를 보고 반드시 문장이 연결되는 것들도 같이 기억해줘야 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꼭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이 나누어 줬었던 프린트 다 반드시 꼼꼼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외워 주셔야 돼요. 알겠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꾹꾹 영상 보고 시험 봤으면 좋겠는데 꼭 봐주세요.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주춤거리는지 놓치고 있는지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2학년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2학기의 마지막 시험 꼭 만족스럽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는 바가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